소금 이야기는 워낙 흔히 듣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들면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짠 음식은 혈압에 나쁘니 줄이세요 정도로만 설명해 주시고 왜 소금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지 혹은 어떻게 섭취해야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길게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많은 댓글들을 보니 소금물을 마셨더니 비염이 호전되었다. 죽염 덕분에 여러 염증이 나았다. 짠 음식이 몸에 안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당연히 싱겁게 드셔야 하는 상황인 분들도 계시지만 일부 분들께는 오히려 적당량 이상의 소금 섭취가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참 궁금하고도 놀라운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런 다양한 사례와 함께 왜 병원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지, 그리고 소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상 말하는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간을 맞추는 조미료가 아니라 인체 생존에 필수적인 전해질이라는 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세포 내외로 물이 이동하는 데 관여해서 결국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대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도 인체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물과 소금을 다루는 법부터 알아야 한다 하고 강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극단적으로 소금을 제한하는 식단이 무조건 옳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혈압이 아주 높으시거나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염분을 철저히 줄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똑같이 짠 음식은 나쁘니 무조건 줄여라라는 식의 일률적 접근은 때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 소금을 지나치게 적게 먹는 사람에게도 심혈관계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통계가 관찰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금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양소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최근 댓글을 보면 한 분은 고혈압이 심해서 병원에서 싱겁게 먹으라고만 들었는데 오히려 그 뒤로 계속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져서 쓰러질 뻔했다 하시더군요. 또 신장병 때문에 저염식을 했는데 전해질 밸런스가 깨져서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전에 송혜 선생님도 연세가 많으셨지만 어느 방송에서 음식 맛이 너무 싱거우면 입맛이 안 땡긴다 하시며 적당한 소금 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이처럼 무턱대고 소금을 원수 보듯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몸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종류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많습니다. 천일염, 정제염, 죽염, 암염 등등 종류가 여럿인데 대체 뭐가 좋은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특별한 제조 과정을 거친 소금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소금은 그 화학적 본질이 염화 나트륨으로 비슷합니다. 단지 천일염에는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이 조금 더 들어있고 정제염은 더 순수한 형태의 염화 나트륨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죽염의 경우 대나무 통 속에 넣고 여러 번 구워서 독특한 미네랄 성분이 생기거나 성질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과학적 근거가 아주 확고하게 정립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죽염이든 용융소금이든 실제로 섭취 후 건강이 나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들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겠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소금이든 결국은 내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적절히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는 대체로 짠 음식은 적적이니 무조건 줄이라 하는 식의 조언만 반복하니 오히려 소금이 부족해져서 근육 경련이라든가 어지럼증, 전해질 불균형 같은 문제를 겪는 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댓글 중에 소금물로 가글만 했을 뿐인데 비염과 목염증이 크게 나아졌다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실제로 소금은 항균 작용이 있어서 구강세균 억제나 염증 완화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양치나 코 세척을 할 때도 일정 농도의 소금물이 사용되죠. 그건 비단 전통 민간요법에서만 쓰이는 방식이 아니라 병원에서도
생리식염수 형태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배우 김혜자 선생님께서도 목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소금물 양치를 꾸준히 하신다고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 같지만 목과 코 건강에 꽤 도움이 된다며 강조하셨죠. 사실 생각해보면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꽂는 수액 중 하나가 바로 소금물입니다. 생리식염수라 부르는데 우리 몸에 체액과 농도를 맞춘 식염수가 공급되면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죠.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여기는데 정작 의학적 처치의 기본 중 하나가 소금물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노년 배우 이순재 선생님도 드라마 촬영장에서 더위를 심하게 먹거나 탈진 증세가 왔을 때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금세 회복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 소금이 적절히 들어가면 우리 몸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한편 고혈압인데도 소금이 필요한가라고 묻는 분도 많으십니다. 물론 개인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저염식으로 혈압이 오히려 불안정하게 출렁이기도 하고 만성 피로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짠 음식을 끊기보다는 평소보다 약간 줄이되 필요에 따라 간을 맞추는 편이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주치의와 상의해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유럽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저염식이 혈압에는 조금 유리할 수 있어도 전체 사망률에 대해서는 크게 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공자도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미치지 못함과 같다라고 말했듯 소금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안 먹는 것도 문제라는 의미겠죠. 댓글을 쭉 읽다 보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짜게 음식을 해주셔서 걱정했는데 90 넘게 사시고 병원 한번 안 가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나는 짠 걸 너무 좋아하다가 결국 고혈압에 합병증까지 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이유는 각자의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운동량, 수분 섭취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소금을 얼마나 소모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유념하실 만한 팁을 드리자면 첫째, 땀을 많이 흘리는 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짭짤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특히 여름철에 야외 노동을 하시거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만 마시면 오히려 체내 염분 농도가 낮아져 어지럼증이나 탈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스포츠 음료나 소금물을 조금씩 보충해주면 좋아요. 실제로 고인이 되신 송혜 선생님도 한여름 전국 노래자랑 야외 녹화 때 힘들면 생수에 소금을 타 마신다고 하셨죠. 둘째, 평소 혈압이 정상이거나 오히려 저혈압 쪽으로 기울어지는 분들은 무작정 싱겁게 드시기보다는 간을 너무 약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서 고혈압에 주의하세요라고 얘기하신 걸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시고 소금을 거의 끊듯이 지내다가 기운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내 혈압 수치와 신체 반응을 꼼꼼히 살피는 게 우선입니다. 셋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공식품이나 외식 음식이 대표적입니다. 라면이나 통조림, 햄, 소시지, 각종 소스류에는 꽤 많은 염분이 들어있죠. 이런 음식들로 간편히 식사를 해결하면서 정작 집밥에는 거의 소금을 넣지 않는다고 해서 저염식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의외로 나는 짜게 먹지 않는데 왜 이렇게 혈압이 높지 하는 궁금증이 풀릴 수도 있고 반대로 나는 진짜 저염으로 살고 있는데 힘이 너무 떨어진다 하는 문제의 답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넷째, 소금 대체품으로 염화칼륨이 들어있는 소금이 시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나트륨 함량을 줄이고 대신 칼륨을 더해서 짠맛은 비슷하게 유지하되 혈압 상승은 완화한다는 거죠. 실제로 외국 어떤 논문에서 고혈압 환자들이 이런 대체 소금을 쓰니 뇌졸중 위험과 사망률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 배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소금을 시도하시기 전에는
본인 몸 상태를 꼭 확인하셔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섯째, 한국 음식 문화 특성상 김치나 젓갈처럼 염분이 높은 반찬을 자주 먹는데 이를 갑자기 끊으면 식사 만족도가 심하게 떨어져서 식사량 자체가 줄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은 영양 결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김치나 젓갈을 조금 줄이되 대신 물이나 채소를 곁들여 드시면서 염분의 농도를 낮추는 식으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문희 선생님 같은 경우 젓갈을 워낙 좋아하시는데 연세가 드신 후에는 젓갈 양을 조금 줄이면서도 그 맛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면 스트레스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더군요. 자, 이쯤 되면 그래도 병원에서는 계속 소금을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체 어떡하라고요 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도 대화를 나눠보시고 과연 내가 소금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또 혹시라도 약 때문에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미 강력한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데 소금까지 확 줄이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심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 중에 중용이야말로 최고의 덕이다라는 것이 있는데 소금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이 먹어서 문제, 너무 적게 먹어서 문제, 결국은 적당한 중간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중간점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도 너무 싱거우면 발효가 잘 안 되고 너무 짜면 먹기 힘들어지잖아요. 결국 적당한 간을 맞춰야 맛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자연의 이치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댓글에 죽염으로 잇몸이 좋아졌다, 죽염으로 목감기가 낫더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건 죽염에 들어있는 약간의 알칼리성 성분과 항염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소금물로 가글링을 꾸준히 하다 보니 입안 세균이 줄어든 효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원리든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꼭 죽염이 맞는 건 아니고 또 죽염이라 해서 과신하거나 너무 많이 섭취하시면 역시나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금물로 세안이나 세척을 했더니 피부 트러블이 호전되었다는 후기를 남기시곤 합니다. 실제로 적절한 농도의 소금물은 염증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항균 작용도 있어서 상처 치유나 여드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종기라면 소금물 바르면 낫는다 라고 하시던 게 괜한 말은 아니었던 셈이죠. 고전 의학 책에도 짠물 목욕으로 피부병을 치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지금도 해수욕장이 피부병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전통 민간요법들이 다 근거 없이 이어진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금물만 마시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는 식의 지나친 주장도 경계해야 합니다. 소금이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때론 치료의 보조적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모든 병이 해결될 거라는 환상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해요. 가령 고혈압이 이미 심각한 분이 소금물을 마구 드시면 정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신장이 안 좋은 분이 소금 섭취를 크게 늘리면 치료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 몸 상태와 전문의 의견을 종합해서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댓글 중에는 나는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서 소금을 줄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소금이 좋다니 도대체 어쩌라는 건가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금은 나쁘다라는 말은 평균적으로 너무 짜게 먹는 식습관에 대한 경고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적 권고가 개개인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짠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혹은 땀을 얼마나 흘리고,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약은 무엇을 먹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떠오르는 명언이 있습니다. 공자가 과유불급, 불급육과라고 해서 지나친 것도 부족한 것도 결국 좋지 않다 말씀하셨죠. 소금이라는 것이 건강상 이로운 부분도 있고 해로운 부분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크게 작용할지는
적정량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명 언론 기사에서도 노인분들 중에 오히려 전하트륨 혈증으로 응급실을 찾으시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싱겁게 먹다가 전해질 이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로 프로 작곡가 겸 가수인 송대관 님도 고혈압으로 한동안 고생하셨는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염분을 줄이면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싱겁게 살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대신 가공식품은 줄이고 직접 담근 김치 같은 자연 발효식품에서 염분을 섭취하셨는데 그게 본인 체질에 잘 맞아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트로트 가수 태진아 님은 식단에서 소금을 지나치게 제한하니 힘이 안 나더라. 그래서 일정 정도는 꼭 간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사람마다 적정선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그러면 실제로는 하루에 소금을 얼마나 먹어야 하느냐일 텐데 학계에서 권장하는 섭취량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범위가 넓습니다. 세계적으로는 하루 소금 2~3g 이하로 하라고도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4~5g까지는 괜찮다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 규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이거나 하루에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라면 그에 상응해 나트륨 섭취도 조금 늘려줘야 할 수 있죠. 반대로 고혈압과 심장병이 이미 심각하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소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요. 비염이나 기관지 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소금물로 양치나 코 세척을 하고 나서 호전되었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비교적 안전하게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농도가 적절한 소금물이라면 점막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세균의 번식을 억제해 주니까요. 콧속이 항상 축축하고 비염이 심해서 코가 막히는 분들은 생리식염수로 코를 세척해 주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김영옥 선생님이 목소리 관리와 비염 예방을 위해 틈틈이 소금물 가글을 하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지면 염증도 쉽게 생기는데 염증 억제에 소금이 도움이 된다고 보신 거죠. 또 소금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인간의 신경 전달과 근육 수축, 이 모든 것들이 전해질 균형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이 모자라면 에너지가 쉽게 고갈될 수 있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인간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 역시 때때로 소금기를 필요로 한다고 적었다는 말이 전해지는데 영양학적인 면에서 보면 꽤 의미심장합니다. 물론 소금만 충분히 먹으면 모든 게 다 괜찮다는 식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되기 때문이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삶의 균형을 무시하면 즐거움도 고통으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소금을 어느 정도 섭취할지 결정할 때에는 내 몸 상태와 하루 활동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때때로 혈압이나 혈액 검사를 통해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실제로 소금물 복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간단합니다. 물 한 컵에 적정량의 소금을 조금 녹여 드시는 거죠. 보통 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에서 두 꼬집 정도 타서 마시는 걸로 시작하곤 합니다. 너무 짠맛이 느껴지면 물을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혹은 죽염을 녹여서 마시기도 하는데 그건 취향과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을 마시면 장을 자극해 배변 활동이 좋아진다고도 하십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차가 크므로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도해 보시고 혹시 몸에 안 맞거나 혈압이 오르는 것 같다면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소금을 피부에 직접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목욕물에 천일염이나 죽염을 조금 넣고 반신욕을 하거나 간단한 찜질팩을 만들 때 소금을 데워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때는 반드시 화상에 주의하셔야 하고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염분 농도를 잘 조절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진한 소금물을 쓰면 피부가 더 자극을 받아서 가려움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희석해 사용하는 게 좋아요. 소금이 좋다고 말하면 곧바로 위암 위험이 높아진다던데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결과적으로 위암 발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위암 발병률이 높았던 것도 김치, 젓갈, 장류 등 염분이 많은 식단과 관련이 있지 않냐는 의견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적당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공자의 중용,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이런 사상가들의 말이 괜히 지금까지 인용되는 게 아니겠죠. 또 한 가지, 저염식을 극단적으로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요오드 섭취 부족입니다. 많은 식탁용 소금에 요오드가 첨가되어 있어서 우리가 별도로 해조류나 해산물을 충분히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금을 완전히 끊거나 천연 소금만 소량 쓰시는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 꼭 신경 쓰셔야 해요. 댓글에서 방광염이 자주 생기는데 소금물을 마셨더니 좀 나아졌다는 사연도 보았습니다. 이 역시 가능성은 있습니다. 약한 염도지만 항균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될 수도 있고 물과 함께 체액순환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광염이 심각하다면 병원 치료가 먼저고 소금물은 보조요법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연요법이 좋다는 말을 듣고 항생제를 끊거나 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싱겁게 먹어야 살이 빠지지 않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소금이 직접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금기가 많으면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몸이 부어 보여서 체중이 늘어난 듯한 착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짠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나 여러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건 소금 자체가 살을 찌운다기보다 식습관 전체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소금을 너무 제한하면 탈수나 기력 저하가 올 수도 있으니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단순히 소금을 끊기보다 전체 칼로리와 영양 균형을 조정하는 게 훨씬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건강 관련 서적들 중에는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는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은 소금을 위대한 자연의 선물이라고 극찬하기도 하고 어떤 책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며 경계하기도 하죠.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신부전이 있는 노인분에게는 소금이 독이 될 수 있지만 저혈압과 피로로 쓰러지는 젊은 분에게는 오히려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저염식이라는 게 결국 몸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소금 섭취량보다 훨씬 적게 먹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하루에 어느 정도 소금이 필요한지 대략적인 기준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평균 수치일 뿐이고 개인별 편차가 큽니다. 한의학에서도 과하면 해가 되고 부족하면 허해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소금은 그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옛날에는 짠 음식이 귀했기에 소금이 자급자족이 안 되는 지역에서는 소금이 화폐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중세 시대의 소금은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귀중한 물자였죠. 심지어 월급을 뜻하는 말의 어원이 소금에서 왔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소금이 그만큼 인류사에서 귀중하고 필수적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생존을 지켜준 소금이 현대사회에서는 나쁜 식습관의 상징처럼 변해버렸으니 참 역설적입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달라졌으니 당연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소금을 과잉 섭취하기 쉬운 환경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내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필요하다면 혈압계와 혈액 검사를 통해 나트륨 수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땀을 많이 흘리거나 과도하게 수분을 섭취하는 경우에는 내 몸에 필요한 염분을 적절히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혈압, 심부전, 신장 질환 등이 있으면 주치의와 상의하에 염분 섭취를 조절하되 극단적 저염식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가공식품이나 외식으로 인한 숨은 염분 섭취를 점검해서 내가 진짜 필요한 만큼의 소금 섭취를 하고 있는지 조절해야 합니다. 다섯째, 소금을 어떻게 섭취할지도 중요합니다. 일반 정제염을 쓰시는지 천일염이나 죽염 혹은 요오드가 들어간 소금을 쓰시는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특히 요오드는 우리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하므로
소금을 줄이더라도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혜자 선생님께서도 식생활 관리에 굉장히 신경 쓰시는데 김이나 미역, 다시마 등을 꾸준히 드시면서 갑상선에 필요한 영양을 챙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속 염증에 좋다더라는 말도 많습니다. 실제로 소금이 항염증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짠 음식 덕분에 수분 섭취가 늘어나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부수적 효과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어떤 분들은 공사장 근무하시면서 여름철에 소금물을 자주 드신 덕분에 쓰러지지 않고 일을 마칠 수 있었다고도 하시고요. 또 나는 옛날부터 땀 많이 흘리고 손발이 자주 저렸는데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한결 나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소금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역시나 균형감이 중요하겠죠. 철학자 니체도 몸이야말로 영혼의 큰 이웃이라며 몸과 영혼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정신건강과 신체 영양의 관계를 점점 더 주목하는 것처럼 소금 역시 단순히 맛 이상의 영향을 우리 신체와 정신에 줄 수 있습니다.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에도 염분은 필수적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정신 건강을 위해 짠 음식을 과다 섭취하자고 주장하는 건 위험하겠지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깔끔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소금은 인체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다. 둘, 극단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셋,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고혈압, 위장장애, 신장질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넷, 결국 내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게 적정량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다섯, 병원에서는 평균치에 근거해 줄이세요라고 말하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절대화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덧붙여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소금 섭취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뇨제나 혈압약 중에는 전해질 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병원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거나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들 짜게 먹으니까 일단 줄이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결국 내 몸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만약 저염식을 오래 해왔는데 계속 기운이 없고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소금을 조금 늘려보는 시도를 조심스럽게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만성적으로 혈압이 높고 발이 자주 붓는다거나 하는 분들은 지금 먹는 소금을 조금 더 줄여볼 수도 있고요. 늘 강조하지만 체감하는 증상과 의학적 검진 결과를 종합해서 조절해 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금이란 이렇게 단순하지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존재입니다. 또 여러분 댓글 중에는 소금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보이는데 이런 말 믿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소금 하나로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보조요법이 될 수 있으니 이 정보를 참고하셔서 시도해 보시되 잘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요. 옛말에 몸에 이로운 것도 때와 상황을 가려야 약이 된다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며 체감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마천은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고 생각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라고 말했는데 소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너무 하나의 정보만 붙잡고 믿을 게 아니라 내 몸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의학적 지식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가령 실제로 소금물을 마신 뒤에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몸의 피로감은 어떠한지, 잠은 잘 자지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기록해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을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그러나 우리 일상에 매우 중요한 소금의 비밀에 대해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댓글을 보면 소금물 섭취나 죽염양치, 코 세척 같은 간단한 습관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실제 경험담이 정말 많았습니다. 동시에 너무 짜게 먹었다가 고생하신 분들의 경고도 있고요. 그 다양한 사례가 결론적으로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적당량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그렇다면 나는 하루에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제일 좋은 건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보시는 겁니다. 또한 정말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소금을 약간씩 조금씩 늘려보며 변화 추이를 지켜보시고, 혹은 반대로 줄여보며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셔도 됩니다. 단, 고혈압이나 신장질환처럼 예민한 상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많은 이들이 단 하나의 길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세상은 편견에 갇히게 된다는 니체의 말처럼, 소금을 무조건 경계만 하기보다는 건강을 위해 현명하게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소금 덕분에 생기와 기력을 유지하시며 장수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반면 소금 때문에 병세가 악화된 분들도 계시니 그저 흑백 논리가 아니라 유연한 사고가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주변에 소금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를 가볍게 전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시라는 겁니다. 소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무기력감이나 어지럼증,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을 놓치지 마시고, 반대로 과다한 섭취로 인한 붓기나 혈압 상승 같은 신호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면 여러분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소금의 비밀,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옛 철학자들의 명언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체질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주체적으로 판단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